네. 10분 일찍 시작하죠. 네. 시간이 늘 부족합니다. 제가 늘 항상 강조드렸던 보충은 안 하겠습니다라고 공언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네. 어쨌든 간에 일단은 최대한 시간이 허하는 대로 하도록 하고 네. 일단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사는 맛있게 드시고 오셨나요? 네. 저는 밥을 먹으면 강의를 못해서 네. 실제로 그래서 제가 중간에 점심 껴있을 때는 그냥 밥을 안 먹습니다. 네. 자, 보시면 이제 우리가 한 문제 오늘 정리하고 좀 마무리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우리 동영상기로는 173페이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자, 무제와 황제 지배체제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제 뭐 뻔한 얘기 나오거든요. 네. 16세의 소년으로 제2위에 오른 무제는 54년 동안 여러 가지 업적을 남겼다. 그럼 이제 결국 우리가 여기서 정리해야 될 거는 한무제의 업적을 정리하시면 되겠고, 한무제가 어떤 것들을 했는지를 우리 선생님들께서 파악해 주시면 되겠고, 일단 무제는 먼저 황제를 상징하는 이른바 무슨 제? 연호제를 처음으로 제정하였다고 되는데, 사실 이제 연호라는 개념은 선생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제 동아시아에서 연에다가 뭘 정한다? 이름을 정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소위 이제 우리가 이런 표현으로 쓰죠. 칭제건원이라는 표현으로 쓰잖아요. 그렇죠? 이제 한국사에서 많이 나오는 개념이죠. 이게 칭제건원이라는 게. 칭제라는 게 뭘 칭하고, 황제를 칭하고, 건원, 뭘 제정했다? 연호를 제정했다라는 건데, 이 연호를 제정한다라는 건원이라는 단어가 사실 처음 등장했던 게 바로 한무제 때고요. 한무제가 이거를 가장 먼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동아시아, 중국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이른바 중국을 따라하려고 할 때 자기들이 중국과 무슨 지위다, 대등한 지위라는 걸 밝히려고 할 때 이제 내걸었던 게 무슨 건원? 칭제 건원인데, 이 건원을 가장 먼저 했던 게 바로 누구다? 한무제가 되겠습니다. 뭐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년에다가 이름을 붙인다는 이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오직 누구만이 가능하다는 세계관이었다. 중국 황제만이 가능하다는 세계관이었는데, 사실 나중에는 그냥 개나 소나 다 하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연호제를 처음으로 제정했던 게 한무제였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연에다가 뭘 붙인다, 이름을 붙인다는 거고, 결국 이거는 이른바 달력을 관장한다는 거, 달력. 즉 천문과 엽법을 관장한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천문과 엽법을 관장하는 것도, 소위 하늘에게 뭘 지내는 것도, 제사를 지내는 것도 누구만 가능하다는 논리, 중국 황제만 가능하다는 논리로서 뭐했다?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명청대 이전까지는 황제가 툭하면 연호를 마음대로 바꿨거든요. 뭔가 사건 사고가 있으면 연호를 바꾸기도 하고, 이른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연호를, 한 황제가 여러 연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명청대에 들어가면 황제 한 명이 하나의 뭘 쓰는, 연호를 쓰는 1황제 1연호제가 확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또 명청 때도 이야기했지만 명나라의 영락제, 그럼 영락제의 연호는 영락인 거죠. 그럼 청나라의 강희제, 그럼 강희제의 연호는 뭐가 된다? 강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황제가 하나의 연호를 쓰는 게 확립되는 거는 언제 때부터 보시면 되겠다? 명나라 때부터 보시면 되겠고, 그 이전까지는 그냥 한 황제가 여러 연호를 쓰기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자, 다음 성년이 된 무제는 중앙 집권화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여 황제의 절대권이 위험한 존재인 지방의 제후왕을 억압하는 법률을 마련하는데, 자, 이름으로써 이제 완벽하게 제후왕들의 세력을 무력화시켰고, 뭐를 완성하게 되는 겁니까? 군현제를 완성하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던 무슨 령? 추은령이 대표적입니다. 제후왕이 죽으면 왕국의 토지를 여러 자제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세력 자체를 약화시키는 방법을 썼고, 자, 매년 8월에 종묘의 제사에 쓸 황금을 진상토록 하는데, 만약에 황금의 양이 부족하거나 성분이 기준에 미달하면 바로 뭐 한다? 조지러 갑니다. 그걸 우리가 무슨 율? 주금률이라고 합니다. 무슨 율? 주금률. 자, 그리고 백성이
함부로 제후왕과 군신 관계를 맺는 걸 금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해서 군신 관계를 맺게 되면은 나중에 독립적 세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뭐하고자 했다? 차단하고자 했습니다. 그걸 무슨 율? 자관율이라고 하고, 제후왕이 백성에게 부담을 증가하지 못하도록 한 부익률 등이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말씀드리는 추운령, 주급률, 자관율, 부익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른바 뭘 부르는 키워드로 쓸 수 있냐면 한 무제를 부르는 키워드로 쓸 수 있고, 사실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주급률과 무슨 령? 추운령입니다. 물론 말씀은 드렸지만 뭐 그냥 그렇게 뭐해 보이지 않는다, 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시함으로써 확실하게 제후왕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고, 제후왕들을 이른바 전락시킬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군현제적 질서가 확대된다고 보시면 되죠. 자, 또한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가 제후왕의 죄를 알면서 보고하지 않으면 아당률에 따라 처벌하게 됐다. 그 과정 속에서 뭐가 더 강화되냐면 감찰제도가 더욱 강화되고, 그에 따라 수도를 포함한 전국 13곳을 감찰구로 나누어 중앙에서 자사를 파견하여 지방관의 부정에 대한 감시와 황제의 명령을 효과적으로 관철하도록 하였는데, 이렇게 해서 설치된 것이 바로 뭐냐면 주입니다. 그래서 주라는 게 처음 등장하는 것도 언제 때라는 거 확인해 주셔라. 한 무제 때부터 였다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가 설치되었다 이런 표현 나오면은 언제 때거나 한 무제 때이고, 처음에는 무슨 구역이었다, 아까 설명드렸지만 감찰지도였지만 이게 후한대에 들어가면은 뭐로 굳어지는 거야? 행정구역으로 굳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에 파견한 관리를 우리가 주자사 혹은 주목이라고 불렀습니다. 주자사 혹은 뭐 주목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러한 엄한 정책으로 지방의 제후왕은 물론 제후의 세력이 크게 약화되었고, 결국 명목상의 제후로 그 지위가 격화되면서 봉지에서 걷어들이는, 자기가 받은 토지에서 벌어들이는 세금만으로 생활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 즉 지방 행정에 대한 실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중앙의 행정기구도 황제의 전제 군주체제로 전환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른바 승상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대신 황제의 수족과 같은 비서관인 상서나 중서를 중용하는 방식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황제가 뭘 행사하고자 했다? 절대권을 행사하고자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무제 때의 이러한 변화들은 황제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결과를 불러왔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능력이 뛰어난 황제가, 출중한 황제가 이거를 운영하면 국가적으로는 좋은 건데, 만약에 황제가, 모든 황제가 다 능력이 뛰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렬하거나 졸렬하거나 혹은 뭐가 등장하게 되면, 어린 황제가 등장하게 되면 이게 다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애가 황제권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그 황제권을 대신하는, 예를 들어 권신, 이른바 정치를 전행하는 권력을 가진 신하인 권신이 등장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외척이 등장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궁궐 내에서 황제를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환관이 권력을 장악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가게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이후의 중국 역사에서 계속해서 외척의 등장, 권신의 등장, 환관의 등장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상 국가의 모든 통치 권한이 누구에게 집중되는 것이기 때문에, 황제에게 집중되는 것이기 때문에, 황제가 마탱이가 가 있으면 국가도 같이 마탱이가 가는 그런 결과를 불러오게 되고, 설명드릴 내조와 외조의 대립도 거기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미리 좀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무제의 이러한 중앙 집권화 정책은 제도적으로 황제의 전체 지배 체제를 뭐였다? 완성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자, 사실 봉건제와 군현제는 중국의 통치체제의 몇 대 원리? 2대 원리다. 그래서 이제 계속 간주고 들었던 유가는 봉건제를 내세우고 법가는 군현제를 내세워서 이른바 봉건제는 왕도주의를, 군현제는 패도주의를 상징하는 서로 대립해 왔지만,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한 무제 때에 이르러서 말씀드렸다시피 봉건제를 버리고 뭐로 환원되었다? 군현제로 환원되었다는 거고, 이제 요 이후부터는 사실 봉건이라는 개념은 등장하지 않는다?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강조드렸던 내용들 반복해서 나오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175페이지 보시면은 자, 되게 또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드렸던 거 오늘. 자, 무죄가 법가적 군연제로서 황제 전제 체제를 강화하고 명분상으로는 이 법가적 군연제로 황제 전제 체제를 강화하고 이거를 뭐로 포장했냐면 유가적 덕치주의로 포장을 함으로써 이른바 유가적 원리와 뭘 결합함으로써 법가적 원리를 결합함으로써 뭘 탄생시켰다? 유교를 탄생시키고 유교를 뭐로 만들어? 통치? 이념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법가적 통치를 유교적 명분으로 포장함으로써 이른바 시스템들을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유학자 동중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집니다. 무제의 무슨 정책? 유교주의 정책이라고 나옵니다. 자, 중국의 황제시대 체제는 무제가 유교를 관악으로 채택함으로써 사상적 무장을 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들 계속 제가 강조드리지만 이제 무제 시대에 이른바 유가적 원리와 법가적 원리가 결합되어서 유교라는 것으로 탄생하게 되었고 소위 관학이라는 건 국가의 학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국가를 컨트롤하는 학문이 됐다는 얘기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무슨 이념? 통치 이념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교를 간악했다는 건 국가의 학문으로서 유교가 있고 그리고 국가의 모든 통치 시스템이 뭐에 기반하여 움직이게 된다? 유교에 기반하여 움직이게 됩니다. 자, 왜냐면 시황제 때에는 황제권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이른바 황제, 관료, 인민을 연결하는 사상적 장치, 즉 정당화 합리화 논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엄격한 법가주의를 행한다가 결국 망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말씀드렸다시피 유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통치 방법으로 아주 미숙한 강압책을 취하였다는 점에서 법가적 통치 방법의 한계를 노출했는데 그래서 이제 한나라 초기에는 제자백가의 세상이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고 사상적으로 다양한 시대를 뭐 할 수 있었다? 맞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런데 무제시대에 유가가 다른 학파를 누르고 중국 사상계의 주류가 되게 된 올리는 여러 면을 찾을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요 여러 면들 이야기는 우리가 딱히 읽어볼 만한 내용들은 아니고요. 그냥 어쨌든 간에 이 투쟁 속에서 누가 승리했다? 유가가 승리했다라는 얘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요소를 배경으로 동중서와 무제의 만담이 유교를 관악으로 채택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자,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중서의 건의로 인해 이른바 뭐를 통치 이념으로 만들어?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만들었는데 근데 사실 이게 소위 과거의 이 주나라의 이상세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통치의 명분만 유교적 덕치주의로 포장을 하고 실제 내용은 뭐였다? 법가적 통치였다라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드리는 거 유가적 원리와 법가적 원리를 뭐 하게 되었다? 결합하게 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그럼 이제 관악으로서 유교가 확립되고 소위 겉으로나마 통치의 기반의 시작은 유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럼 실질적으로는 한나라의 지배 이념으로서의 유교의 확립이 결국 모든 시스템을 뭐에 기반하여 움직이게 하는 유교에 기반하게 움직이게 하는 큰 틀을 만들었고 그러니 자연스럽게 유교 교육기관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무슨 기관? 유교 교육기관. 그렇게 해서 이제 유교의 5가지 경전을 마스터한 오경박사 제도가 마련되고 유교 교육기관으로서 수도에 태학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누구의 건의로 이루어졌다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되겠다? 동중서의 건의로 이루어졌다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되겠는데 이제 여기 나오면 동중서의 이제 천인상응설 이야기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좀 많이 딥한 내용이어서 그냥 동중서라는 친구가 천인상설을 주장했다 정도의 수준까지만 선생님들이 지금은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이런 동중서의 건의가 유교를 관악으로 정하고 정치의 지도 원리로 삼게 되었다. 근데 천인상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네. 자,
이에 따라 건원 5년인 수도인 장안에 소위 무슨 박사, 오경의 박사를 두고, 자, 선생님들, 우리 박사라는 거 그냥 마스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통달한 사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뭐 학사, 석사, 박사의 개념이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오경을 통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특히 이 시기에 이제 유교의 5가지 경전인 굉장히 뭘 강조하냐면 오경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오경은 역경, 서경, 시경, 예기, 춘추로 되어 있는데, 미리 좀 땡겨 설명드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수도의 유교의 5가지 경전을 마스터한 오경 박사를 설치해서 이들로 하여금 오경을 전문적으로 교육하게 한 거죠. 이거 티처. 그리고 수도 장안의 유교 교육기관으로서 뭘 설립? 태학을 설립했던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이 유교의 5가지 경전을 마스터했다라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중간에 진시황제가 분서갱유로 신나게 책을 불태웠고, 그 이후에 혼란기 속에서 여러 책들이 전해지지 못하고 소위 실전되는 경우도 많았다는 거고, 그런데 이제 유교를 관학화시켰으면 이른바 통치 이념으로서 유교를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오경 박사를 마련해서 오경도 가르치고 태학이라는 교육기관도 만들었던 건데,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국가의 지도 이념으로서 유교를 정형화, 절대화해서 정리의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학문적 경향을 우리가 훈고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슨 학? 예, 훈고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일단 뭐 근문경, 뭐 고문경 이런 얘기 나오는데 뭐 너무 디테일한 얘기고, 간단하게 제가 그냥 비약적 설명하겠습니다. 비약적 설명.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약적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경전이 2가지가 되는 겁니다. 경전이 분서갱유에서 경전을 싹 다 불태웠기 때문에, 물론 진나라도 그 경전들, 그러니까 국가가 가지고 있는 유교 경전들이 있긴 했지만 그게 전부 다 전해지지는 않았을 거고, 여러 가지 혼란기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의 유교 경전을 외웠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외웠던 사람들이 외우고 있는 유교 경전을 필사해서 적어놓은 것들도 있고, 그리고 한나라 때에 들어와서 유교가 통치 되면서 이른바 경전을 모아야 될 필요성, 정리해야 될 필요성에서 이제 민간에서 남아있는 유교 경전들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유교 경전도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수집하는 과정에서 나온 유교 경전들이 다 과거의 문자로 쓰여 있었다는 얘기죠. 소위 춘추전국 시대의 각국의 문자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른바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작업들이 필요했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유교 경전의 작구, 글자를 봐야 돼. 글자. 유교 경전의 작구를 봐야 되고, 이 글에 대한 해설과 해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유교 경전의 작구에 대한 뭘 달아야 되는 상황? 주석을 달아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른바 한나라 때의 유학, 한나라 때의 유교는 이른바 훈고한다. 즉 유교 경전의 글자를 해설, 해석, 주석을 다는 형태의 학문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이러한 훈고학적 경향은 이른바 철학적 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즉 형이 상학이 아니라 뭐 우주의 생성 원리나 만물의 원리를 추구하는 그런 철학적 내용보다는 이른바 모의 해석에 몰두하는, 글자의 해석에 몰두하는 어떤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형이하학적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오경을 중시하면 무슨 학? 훈고학. 그 다음 사설을 중시하면 성리학.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한나라 때의 유교가 관학화되고 유교가 통치 이념이 되면서 유교 경전의 작구의 해설을 달고 해석을 해서 주석을 다는 소위 어떤 학적 경향이 등장했다. 훈고학적 경향이 등장했다를 일단 여기서 연결시켜 주십시오. 자, 그리고 오경을 공부한 학생 중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관리 후보생으로 발탁하였고 지방의 군국에서도 효행 청렴한 청년을 천거하도록 하여 중앙에서 선발해서 관리로 등용하는 소위 무슨 과? 자, 효렴과가 등장했다는 건데, 그럼 이 당시의 관리 선발 방식은 소위 뭘 갖춘 자? 유교적 소양을 갖춘 자를 추천하여 관리로 등용하였다라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일종의 무슨 제의 운영? 시험을 봐서 선발하는 게 아니라 추천을 통한 운영이었다는 얘기고, 그러면 결국은 이 유교적 소양을 갖춘 자라는 건 결국은 유교를 뭐한 사람? 공부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유교를 뭐한 사람? 공부한 사람. 그래서 효행을 실천하고 청렴한 사람을 추천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과라고 부른다? 효렴과라고 부르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뭐로도 불리냐면은 향거리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무슨 선? 향거리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제도의 운영이 조금씩 차이는 존재하지만, 차이는 존재하지만 사실상 여러분들이 효령과나 향거리선제를 거의 비슷한 제도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이 당시에는 각 지역에서, 각 지방에서 유교적 소양을 갖춘 자를 추천해서 뭐하는 방식? 관리로 등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는 건데, 그걸 무슨 과? 효렴과, 효렴제, 혹은 뭐 향거리선제, 뭐 향거리선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 공부를 한 사람들입니다. 공부를 한 사람들. 그럼 공부를 하려면 소위 생산활동에 종사한 일반 평민들이 이 많은 공부를 하기는 어렵겠죠. 결국은 뭘 가진 사람들, 경제적 여유를 가진 사람들, 그럼 결국 경제적 여유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당시의 산업 기반이 농업이었다는 점에 우리가 착안한다면 결국은 무슨 층? 지주층이 될 수밖에 없고, 무슨 층? 지주층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럼 당시의 지주층이라는 건 한 무제 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호족을 의미하게 되고, 그런 자연스럽게 호족들이 뭘 갖추게 된다? 경제적 여유를 바탕으로 유교적 소양을 갖추게 되고, 그럼 이 호족들이 추천을 받아 어디로 진출? 중앙이나 지방 관리로 진출하게 되고, 근데 문제는 각 지역에서 인재를 추천하는 사람들이 결국 무슨 관? 지방관이거든요. 그러면 이 호족 출신의 지방관들이 내려와서 다시 또 누구를? 호족 출신들을 추천하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니 한나라 세를 누가 주도하게 된다? 호족들이 주도하게 되는 결과론적 이야기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호족이라는 건 결국 지방에서 뭘 소유하고, 대토지를 소유하고, 이 대토지를 뭘 이용하여? 노비를 이용하여 경영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물론 노예 노동력을 전적으로 이용한 건 아닙니다. 뭐 그래서 뭐 이제 뭐 한나라가 뭐 고대 노예제 사회다, 뭐 아니다, 뭐 중세 봉건제 사회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시대 구분론 논쟁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시대 구분론 논쟁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뭐 이제 뭐 한나라 사회를 고대 노예제로 보는 사람은 뭐 이게 뭐 이 로마의 라티푼디움과 유사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주장하고, 아니다, 전부 다 노비로 경영한 게 아니다, 이런 바 모두 있었다, 일부 자영농도 있었다, 뭐 자소장농도 있었다, 뭐 자기 소유의 토지를 가지고 있지만 호족의 토지를 빌려서 경작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아니면 뭐 이제 뭐 예를 들어 그냥 일종의 무슨 노동자, 뭐 농업 노동자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요거를 뭐 중세의 장원으로 봐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시대 구분론 논쟁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방에서 대토지를 소유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이 대농장을 경영하는 지주층들이 존재했고, 이 지주층들이 이러한 추천제를 활용하여 어디에 진출? 관직에 진출하고 다시 이들이 뭐야? 지방으로 내려와서 또 자신과 비슷한 부류나
자신의 가문을 또 추천해서 결국 일종의 무슨 구조, 회전문 구조, 순환 구조를 만들면서 한나라 사회를 왜 갖다? 장악해 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명실공히 한나라 사회를 주도했던 게 이른바 어떤 계층으로? 호족 계층으로 고착화되는 과정이 한무제 이후부터 언제까지의 과정이다? 후한 때까지의 과정으로 선생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토지를 소유하는 방법도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뭐 남의 토지를 빼앗는 뭐 견병의 방식이나 아니면 황무지를 개간해서 뭐로 만드는 방식, 농경지로 만드는 방식, 다양한 방법들이 뭐였다? 존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시기쯤에서 이제 우리가 호족이라는 친구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효령과가 설치되었고 그 후 자, 오경 박사 아래 관선 학생들을 배치하여 뭘 만들었다? 태학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무슨 국가로서의 길이 열렸다. 유교? 국가로서의 길이 열렸고 국가가 주도해서 뭐를 교육하기 시작했다. 유교를 교육하기 시작했다. 그러니 육교가 뭐가 된 거다? 관학화, 국가의 학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뽑으셔야 될 키워드는 오경 박사와 뭐의 설치? 태학의 설치, 그 다음 뭐의 실시? 효령과의 실시가 되겠습니다. 여기 효령과가 나중에 뭐로 발전? 향거리 선으로 발전한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유교적 교육을 받은 자가 국가의 관료직을 독점하게 되고 그 결과 유학을 배우고 유교적 교양을 익힌 자가 정치를 담당하게 되었고 그게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전까지? 과거제가 폐지되기 전까지. 자,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에서는 관료는 곧 뭘 공부한? 유교를 공부한 학자라는 등치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학자적 관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슨 관료? 학자적 관료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게 되고 사실 비슷한 게 이렇게 치면은 송나라 때 뭐 사대부도 학자적 관료고요. 명청대의 신사도 결국 무슨 관료다? 학자적 관료다. 물론 시대마다 그 형태나 양태는 다를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결국은 경제적으로 무슨 층이면서 지주층이면서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뭘 공부해서 유학을 공부해서 근데 그 이후의 왕조들이 유학적 소양을 가진 사람들을 관리로 추천하거나 관리로 시험을 선발했기 때문에 결국은 각 시대의 사회를 주도하는 계층들이 이러한 비슷한 성격을 가지게 되었고 그 시작이 바로 언제라는 거? 한 무제 때부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제는 결국 현실적으로 법가적 황제 지배 체제에다가 유가적 통치 임명을 접목시킴으로써 중국의 황제 체제를 정치와 사상 면에서 완성시켰다. 그래서 계속 강조드리는 거 유가적 원리와 법가적 원리가 결합되어서 유교가 뭐가 되었다? 통치 이념이 되었다. 따라서 무제가 국가를 통치하는 기본적 목표는 뭐에 두고? 법가적 부국강병주의 두고 국가를 다스려 나가는 유능한 인재의 등용 기준을 유교적 교육을 받은 인재로 충원한 주처는 진시황제보다 좀 더 보다 한 단계 위였다. 그래서 유교가 국가 통치의 기본 이념이 되었다. 이른바 유교가 뭐가 되었다? 통치 이념이 되었다. 유교가 뭐 되었다? 관학화되었다라는 내용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고 이게 누구의 건의로 이루어진 거다? 동중서의 건의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 부분들 잘 기억해 주시고 대표적인 뭐의 업적이 되겠다? 한 무제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자, 무제의 대외 원정과 동서 교통로의 개척입니다. 자, 무제는 안으로 황제 전제 체제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자 중국 황제의 위험을 알리고 주변국을 보속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외 원정에 나서게 되었는데, 자,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일단은 자, 주변에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일단 초원지대에 흉노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남부 지역과 베트남 북부 지역을 지배하는 남월이 있었습니다. 남월. 이제 거의 이게 베트남의 거의 최초, 물론 그 전에 뭐 반란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국가들이 있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가 남월이라고 불리는 남빛이라고 불리우는 베트남 국가가 있었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조선, 고조선이 있죠. 소위 무슨 조선, 위만 조선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서역이라고 불리우는 중앙아시아 지역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한 무제는 흉노부터 뭐하고자 했다? 공격을 하고자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남으로는 월남, 즉 남비엣. 이게 이제 왜 월남이라는 표현 나오냐면은 우리가 지금 비에트남이라고 부르잖아요. 비엔남.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월남 국수, 쌀국수 하잖아요. 근데 이게 월남이 이제 이 월이 비엣을 의미하고 남이 남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 우리가 비에트남이라고 불리는 군명이고고, 근데 이 비에트남이라는 군명이 사실 베트남의 거의 최초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이 남월이라는 국가에서 등장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청나라 때에 이제 응우엔 왕조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 응우엔 왕조가 청나라에 조공을 바치면서 우리 나라 이름 남월로 하면 안 돼? 라고 했더니 청나라가 야, 남월은 옛날에 한나라한테 개겼던 나라잖아. 에이, 그 옛날 이름 안 돼. 그냥 이거 바꿔서 부르자. 그래서 이제 청나라 때 들어와서 응우엔 왕조가 월남이라는 군명을 가지게 되고, 이 비엔남이라는 군명이 이제 현대 국가의 이름으로 굳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양사 결론에서는 그냥 이제 뭐라고 표현했다. 월남이라고 표현했지만 당시 이때 중국 남부 지역과 베트남 북부 지역에 걸쳐 있었던 베트남인들의 나라는 우리가 정확히는 뭐라고 불러줘야 된다? 남월 혹은 남비엣이라고 불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나라, 한 무제의 대원정의 대상이 되었던 나라가 흉노, 우리 유엔조선, 남비엣, 그리고 서역, 이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최대의 원정은 흉노 정벌이었고요. 그리고 이미 제가 아까 미리 말씀드렸죠. 흉노가 일단 천추 전국 시대에도 각 국가들을 괴롭히고 있어서 각 국가들이 장성을 만들어서 이제 수비를 하고 있었는데, 진시 황제가 등장하고 나서는 몽염 장군으로 하여금 흉노를 토벌하게 해서 흉노를 오르도스 지방에서 내쫓고, 그리고 원래 있던 장성들을 연결해서 만리장성을 수축하고, 하지만 지난 교체기의 혼란기 때 다시 흉노가 성장을 하고, 특히 누가 등장? 묵특 선우라는 친구가 등장해서 동호라는 집단과 월제라는 집단을 조지고 최초의 유목제국 흉노를 건설했는데, 그러자 이제 한 고조가 위협을 느끼고 한 고조와 흉노의 무특선호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백등산 전투 때 누가 패배? 한 고조가 패배하면서 결국 한나라는 흉노와의 관계의 입장에서 수세적 위치에 놓이게 되고, 그리고 그 수세적 위치를 상징하는 것이 한이 흉노에게 매년 곡물을 갖다 바치는데, 그 곡물 중에 뭐가 있었다? 비단이 있었다라는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무제는 그거를 용납할 수 없었다라는 거고, 그러니 그러한 한과 흉노의 관계에서 한이 수세적 위치에 있는 것을 뒤집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준비했던 것이다? 흉노의 정보를 준비했던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나오죠. 한초의 흉노는 묵특선우의 통치 아래 정예군 30만을 거느리고 동호를 복속하고, 북으로는 혼유와 정령이라고 불리는 집단들을 물리쳤고, 서쪽으로는 월지를 몰아내고, 남쪽으로는 다시 원래의 흉노의 원거주지인 황하의 만국부 오르도스 지방까지 진출하면서 한나라를 위협하였다. 하지만 고조 때 흉노 원정을 단행했지만 실패했고, 한은 흉노와 화친하여 종실의 여자를 출가시키고, 이게 이제 뭐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화번공주의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화친 정책을 계속하였다. 하지만 무제는 요거를 용납하기가 어려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관계를 뒤집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제의 흉노 정벌은 자, 수차례 단행되었는데, 먼저 무제는 자, 위청과 위강리 등을 파견하여 흉노 정벌을 시작하고 수십만에 달하는 대규모 원정대를 연속으로 보내어 대대적 정벌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흉노를 모아는 데 성공, 조지는 데는 성공합니다. 여러 차례에 모두 있었지만 실패도 있었지만, 특히 주목하셔야 될 게 무슨 장군?
위청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몽염 얘기 나오면 시황제, 위청과 뭐 이광리, 뭐 곽거병 이런 친구들 나오면 언제 때의 흉노 원정, 한 무제 때의 흉노 원정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적극적 군사 행동에 앞서서 사실 한 무제가 흉노와 적대 관계에 있는 서역 국가들과 동맹을 맺어서 동시에 흉노를 공격할 생각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이제 월지라는 집단이 있었고 동호라는 집단이 있었는데, 묵특선우가 누구도 조지고 동호도 조지고 월지도 조지고, 그리고 특히 월지는 흉노한테 털려가지고 흉노를 피해 파미르 고원 쪽으로 이동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흉노의 공격을 피해 이동을 단행해서 이른바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지역에 만들었던 나라가 바로 대월지입니다. 무슨 지? 대월지. 그래서 이제 위에 보시면 지도에 나오죠. 대월지라는 시군들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한나라는 대월지와의 군사 동맹을 통해 이른바 흉노를 같이 공격하고자 했고, 그렇게 해서 누구를 파견하게 되는 거냐면 바로 장건을 파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건이 장안을 출발해서 어디로 간다? 대월지로 가게 되는 건데, 물론 출발하자마자 흉노한테 잡힙니다. 그래서 10년간 흉노에 억류되었다가 겨우 뭐해서 탈출해서 어디에 갔다? 대월지에 갔는데, 사실 대월지는 이미 멀리 떨어져 있고 흉노가 이 지역들을 컨트롤하고 있지만 사실 흉노의 군사적 위협에서는 크게 벗어나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 벌어진 전쟁에 굳이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월지 친구들은 장건이 제안했던 군사 동맹을 뭐해? 거부하지만, 근데 장건이 이제 대월지에 가서 뭘 보는 거냐면 서역의 시장에서 비단이 판매되고 있는 걸 보게 된 거죠. 근데 한나라가 직접적으로 여기다가 비단을 판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흉노가 한나라로부터 받은 비단을 어디 유통시키면서 중앙아시아 지역에 유통시키면서 비단 중개 무역을 통해 굉장히 뭘 빨고 있었고, 꿀을 빨고 있었고, 이 사실을 돌아와서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무제도 오케이, 그러면은 흉노를 조지고 서역 지방으로 진출을 해서 이른바 뭘 장악하자, 비단 무역을 장악하자라는 대연정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소위 무슨 길, 비단길 혹은 무슨 길, 사막길이라고 불리는 무슨 경로, 동서교역로가 개통되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흉노 원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중앙아시아와 중국 지역을 연결하는 통로, 이 통로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우리가 이제 이 지역을 자 뭐라고 부르냐면 하서회랑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회랑? 하서회랑. 그리고 이 하서회랑 지역에 흉노를 두들겨 패고 서역과의 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뭘 설치하냐면 하서사군이라는 걸 설치합니다. 무슨 군? 하서사군이라는 걸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 하서사군 얘기 나오면 보통 누구의 대연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 한무제의 대연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주천군, 뭐 둔항군, 무위군, 장액군 이런 군들을 설치하거든요. 주천, 무위, 장액, 둔황 이 4개의 군을 설치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디로 나아가는, 중앙아시아 서역 쪽으로 나아가는 통로를 확보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있고요. 그럼 다시 이제 우리가 밑으로 내려가셔서 자, 본문으로 보면, 자, 장건을 월지국에 파견을 감행하였다. 이 당시 월지국은 흉노에 의해 서부의 감숙 지방에서 추출되어 아프가니스탄으로 이동하고 나중에 인도로 들어가서 얘네들이 무슨 왕조를 세우냐면 쿠샨 왕조를 세웁니다. 쿠샨 왕조. 나중에 인도사도 말씀드리겠고,
자, 장건은 월죽에 도착하기 앞서 흉노에게 붙잡혀 포로 생활하다가 탈출하여 월지에 도착했지만 월지는 찬성하지 않았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자, 중국으로 다시 돌아온 장건은 자, 이리하 유역을 지배하고 있던 오손과 동맹을 위해 파견되었지만 오손도 동맹을 거부하거든요. 자, 그래서 목적은 달성되지 못했지만 이른바 뭐가 개통되었다. 말씀드렸다시피 비단길의 개통을 불러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단길의 개통을 불러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 무제가 서역 지방의 교통로를 따라 존재하는 오아시스 국가들이 있는데 이 오아시스 국가들을 누구의 지배하에 두고자 했다? 한나라의 지배하에 두고자 했고 그렇게 해서 흉노 원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이른바 한나라와 서역 지방을 연결하는 통로인 무슨 회랑? 하서회랑 지역을 확보하고 이 지역에 대한 지배를 뭐했다? 실시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이 과정 속에서 뭐가 발달했다? 비단길, 사막길이 발달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주시면서 자, 무제의 정복 전쟁은 남으로 복건, 광동 지방과 특히 뭘 정복? 남월, 남비엣을 정복함으로써 소위 무슨 지역을 베트남 북부 지역을 뭐하게 되었다. 차지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후 약 1000년 동안 중국 왕조가 베트남 북부 지역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 말기에서야 독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 1000년 동안 베트남 북부 지역이 중국 왕조의 지배에 들어가면서 사실 이제 베트남이 나중에 베트남사 정리할 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베트남이 지리적으로는 동남아시아에 포함되지만 이른바 어디에 포함되게 되는 계기? 동아시아 문화권에 포함되는 계기가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동쪽으로는 우리 한국사죠. 뭘 멸망시키고 의만조선을 멸망시키고 그곳에 뭘 설치? 한사관을 설치해서 이른바 중국 문화의 동방 진출이 무대였다. 시작되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요거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결국은 군현의 설치거든요. 군현의 설치? 즉 군과 현이 설치됐다는 건 그 지역을 한나라가 직접 지배하겠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실 흉노 원정과 관련해서는 흉노의 주요 지역이 몽골 초원지대고 몽골 초원지대는 농경이 불가능한 지역이고 유목세계이기 때문에 흉노가 이른바 한 제국을 위협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박살을 내주는 거고 특히 모아의 교통로 확보 서역과의 교통로 확보 측면에서 서역과 한나라 중국을 연결하는 무슨 회랑? 하서회랑 지역의 개척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래서 하서 지역에 뭘 설치했다? 사군을 설치했다는 얘기입니다. 사군. 그래서 주천군, 무위군, 장해군, 둔왕군 이런 하서사군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동방에 대한 경략은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여기에 뭘 설치? 한사군을 설치하고 가장 대표적 군으로서 뭐의 존재? 낙랑군의 존재. 뭐의 존재? 낙랑군의 존재. 물론 낙랑, 임둔, 진번, 현토가 있지만 현토는 고구려 때 털리고 그리고 임둔 지역과 진번 지역에서는 옥저랑 동해가 등장했고 뭐만 남아가지고 낙랑군만 남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미천왕 때 낙랑군을 추출하는 거죠. 한국사 내용이니까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짚고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멸망시키고 남비엣을 멸망시키고 이른바 남의 국군을 설치하고
이른바 중국 남부 지역과 베트남 북부 지역에 대한 직접 지배를 실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외 원정이 일어났다는 이야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신나게 뭐 기분 낼 때 좋았죠? 하지만 이러한 대외 원정은 필연적으로 많은 무슨 부담, 비용 부담을 불러왔고, 그리고 한 무제 때의 이러한 대외 원정이 가능했던 가장 중요한 배경은 문제 때와 경제 때에 뭐 해놓은, 세이브 해놓은 국가 재정이 있었기 때문인데, 대외 원정 끝나고 나니까 다 털렸죠? 자, 그래서 한 무제에 의한 대제국 건설과 끊임없이 계속된 대외 원정이 가능했던 것은 한초 문제와 경제 이래의 경제력 축적이 밑받침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지만 이 경제력도 결국은 뭐됐다? 고갈되었다. 그러니 재원 확보를 위한 별도의 조처가 불가피하게 되는데, 이게 한무제의 보통 우리 선생님들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무제의 통제 경제 정책이라고 표현합니다. 한무제 무슨 정책? 통제 경제 정책. 자, 이거 핵심부터 좀 말씀드리면 어떤 거냐면, 돈이 없으니까 국가가 장사에 나섭니다. 국가가 뭐에 들어간다? 상업활동에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상인들이 취하고 있던 이익을 누가 취하는 방식으로? 국가가 취하는 방식으로 통제 경제 정책을 실시했다는 얘기고, 소위 이제 명분은 뭘 내거냐면 유교적 경제 정착이라고 할 수 있는 무슨 억상, 중농억상을 명분으로 내세웁니다. 하지만 이거는 명분으로 내세웠을 뿐 실제로는 국가가 대상인들이 하던 짓거리를 누가 하는 방식으로, 국가가 하는 방식으로 뭘 벌어들였다? 돈을 벌어들였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한무제의 통제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비판합니다. 여민쟁리라고 합니다. 무슨 쟁리? 여민쟁리. 백성과 더불어 뭘 다투었다. 이익을 다퉜다라고 하면서 이제 유가적 이제 역사가들이 이 한무제의 통제 경제적 비판할 때 소위 뭘 듭니다. 여민쟁리를 듭니다. 무슨 쟁리? 여민쟁리. 백성과 더불어 뭘 다투었다. 이익을 다퉜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결론적으로 뭐냐면 통제 경제 정책이라는 간판을 내걸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가 대상인들이 하던 무슨 활동? 상업활동을 누가 하는 방식으로, 국가가 하는 방식으로 부족했던 재정을 메우려고 했던 정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염, 철, 술에 대한 전매 제도를 실시합니다. 염, 철, 술에 대한 전매 제도를 실시합니다. 소금은 인간 생명 유지의 필수적 광물이죠. 철은 철제 농기구를 만드는 재료이기 때문에 생산활동에 꼭 필요한 것들이고,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뭐가 중요합니까? 술이 중요하죠. 네, 저도 뭐 술 좋아하지만, 네, 제가 나중에 좀 여유가 생기면 뭐 제 이제 10년 자기적 얘기도 할 건데, 네, 제가 술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 취미는 사실 술이긴 해서 나중에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근데 염, 철, 술에 대한 이제 전매제도를 실시했다는 건데, 자, 선생님 이거 전매제도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매라는 건 국가가 생산, 유통, 판매의 무슨 과정, 전 과정을 독점하는 걸 뭐라고 한다? 전매라고 하죠. 그러니까 국가가 생산해서 뭘 벌겠다? 돈을 벌겠다는 거고, 이거 원래 누가 하던 짓거리입니까? 상인들이 하던 일인데 이걸 누가 하게 된 거야? 국가가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소위 무슨 법? 균수법과 평준법을 실시했다라는 거죠. 소위 이제 균수와 평준에 대한 내용은 요 밑에 있으니까 요 밑에 본문에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무제의 대표적인 통제 경제 정책으로 이야기하는 게 결국 염과 철과 술에 대한 무슨 제? 전매제와 균수관을 두어서 균수법을 실시하고 평준관을 두어서 평준법을 실시했다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게 국가가 지금 상업활동에 나서는 상황이니까 국가의 상업활동의 가장 대표적인 경쟁자인 대상인들을 조져야하기 때문에 대상인들에 대한 뭘 부과?
중과세를 부과합니다. 특히 자산에다가 세금을 매깁니다. 재산에다가 뭘 매겨?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이제 대상인들을 조집니다. 자, 그래서 염철에 대한 전매제를 실시하고 술에 대한 전매제를 실시했고, 이러한 통제 경제 정책을 통해 부족한 재정을 뭐하려 했다? 채워 넣으려고 했습니다. 자, 평준법은 시기에 따라서 과잉 공급에 의한 물가 상승과 하락을 조절하기 위한 것이고, 균수법은 지역 간 물가 조절을 위한 것으로 물자의 원활한 수송을 정부에서 맡아서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거 원래 누가 하는 일들이었다? 대상인들이 하는 일들이었는데 이걸 누가 담당함으로써? 국가가 담당함으로써 일시적으로 국가의 수입은 증가합니다. 자,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국가 권력에 의한 상업 통제는 상업 활동을 위축시켰고, 생활 필수품인 염철, 술에 대한 전매제 실시로 오히려 상품의 안거래를 조장하여 상인의 폭리를 가져오기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야기할 게, 자, 예전에는 군이나 혹은 제후에 국에서 마음대로 화폐를 주조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화폐가 일정하지 않아서 불편함이 많았는데, 무제가 결국 화폐 발행권을 독점합니다. 국가가 뭘 독점? 화폐 발행권을 독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수전을 만들어서 전국에 유통시켰고, 즉 국가가 화폐 발행권을 독점함으로써 또 통제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서 뭐 되었다? 활용되었고, 이 오수전의 오수전은 이때 발행된 오수전은 언제 때까지 널리 쓰인다? 당나라 때까지 널리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무슨 이야기 나오면, 오수전 이야기 나오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뭐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한 무제대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무제의 경제 정책 중에 또 잘못된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른바 형벌을 당했을 때 돈으로 때우고, 돈을 받고 자기를 매매하고, 혹은 부자들한테 가치 없는 가죽을 떠맡기고 이를 담보로 돈을 삥 뜯어가고 이런 식의 방법을 통해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됐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러한 한무제의 통제 경제 정책을 비판했던 유가 지식인들의 비판 내용이고, 실질적으로는 박살났던 국가 재정을 일시적이나마 이렇게 채워 넣었다라는 측면에서는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정책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 한무제의 업적이라는 거 잘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제 정리 보시면, 한무제는 일단 동중서의 권위로 유교를 못 시키고 통치 이념화 시키고, 유교의 관학화에 따라 유교 교육을 위한 태학 박사와 태학 박사래 오경 박사와 뭘 설치하고 대학을 설치하고, 유가적 원리와 법가적 원리를 결합해서 유교라는 통신념을 확정시키고, 그 이후에 무슨 원정? 여러 대원정과 그 다음 무슨 경제정책? 통제경책 정책 정도로 선생님들이 한무제의 업적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환의 정치적 갈등과 제국의 붕괴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 전환의 붕괴 과정에서 이 내조와 외조의 갈등이라는 주제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주제가 우리 시험에 디테일하게 등장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간단한 스토리텔링으로만 정리해 드릴 겁니다. 스토리텔링으로만. 자, 어떤 거냐면, 소위 내조라는 건 궁정 안쪽을 이야기하는 거고, 외정은 궁정 밖을 이야기하는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한무제 때 황제권이 강화되면서 오히려 황제는 승상을 견제 감시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내조에, 즉 궁궐 내에서 자기가 모든 권력들을 독점하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아까 상서도 중용하고 뭐 어사대보도 강화하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한무제처럼 똑똑한 애가 이걸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한무제 이후에 등장했던 황제들이 결국은 다 좀 어린 황제가 즉위하거나 굉장히 능력이 부족한 황제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 내조의 권신이 권력을 모하는 결과, 독점하는 결과를 불러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여러의 시스템적 문제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81페이지 보시면은 소위 이제 궁정 안에서 모든 정치가 이루어지는 내조 정치가 성립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무제와 같이 연민한 황제가 궁정을 장악하고 있을 때에는 별로 문제가 없지만, 황제가 용렬하거나 이제 어릴 경우는 궁중 내부에 이제 누가 있다. 바로 특히 이제 이 어린 황제가 즉위 했을 때, 무슨 황제? 어린 황제가 즉위 했을 때 어쨌든 어린 황제도 결혼을 시켜서 그 다음 황제를 낳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리더라도 결혼을 시킨다고요.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8살 정도의 어린 황제가 즉위하면은 빨리 결혼시켜서 애를 낳아야 되니까 이제 연상에 뭘 붙여주냐면 와이프를, 황후를 붙여주고,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가스라이팅 당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연상의 황후의 친척들, 소위 누가? 외척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거고, 특히 이제 황제의 무슨 어른, 장인 어른과 그의 일족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결과를 불러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외척들이 성장을 하면은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얘가 이제 성인이 되면 어라? 나한테 권력이 없네? 다 장인어른이 권력을 가지고 있네? 근데 이제 여기 유교국가잖아요. 유교국가니까 황제가 직접 공격한다? 상상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성인이 된 황제가 자기를 주변에서 모시고 있는 누굴 환관들을 이용해서 결국 외척 세력을 공격하게 되는 결과를 불러오거든요.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외척이 승리할 때도 있고 누가 승리할 때도 있다. 환관이 승리할 때도 있는데, 외척이 승리했던 게 바로 전한 때입니다. 전한 때. 그리고 환관이 승리했던 게 바로 후한 때입니다. 후한 때. 그래서 이 정도의 스토리텔링으로만 기억해 주시고, 이제 이런 스토리텔링을 말씀드릴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전한을 멸망시킨 건 외척이었던 바로 왕망이 되겠습니다. 외척에도 뭐가 되겠다? 왕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뒤에 이제 내조랑 외조의 갈등 이야기 나오는데, 선생님들 요거 그냥 한 번쯤만 읽어 보십시오. 이거를 뭐 외우고 요약하고 개인 공부할 필요는 없는데, 여기 파트는 한 번쯤만 읽어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이 시기에 뭐가 또 좋았냐면은 흉노가 내분을 일으켜서 동흉노와 서흉노로 분열하는데, 그 중에 동흉노가 한나라에게 스스로 항복해 옵니다. 그래서 이 흉노 세력이 한나라에 복속하게 되면서, 특히 동흉노 세력이 이제 그러니까 만리장성 주변에 거주하면서 이른바 이제 오히려 한나라의 이 변방 지역을 경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이제 사항들이 있었다라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척 세력의 등장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 외척들이 등장했지만, 자, 이후에 누가 등장해서? 왕씨가 등장해서 마침내 한을 찬탈하게 이르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게 외척 왕망이 한을 멸망시키고 뭘 건국했다? 신을 건국했다는 내용이 되겠고,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황제는 외척의 이러한 전행을 환관 세력을 이용하여 억제하려 했지만, 결국 환관들도 권력이 생기면서 정치적으로 발전하게 되면 결국은 외척과 환관 사이에 열심히 뭐한다? 싸움을 벌이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한시대에는 누가 승리? 외척이 승리해서 왕망이 전한을 멸망시키고 신을 세우지만, 후한 시대에는 외척과 이른바 유학을 공부한 유생들이 모두 환관에게 참패하면서 정치는 환관들이 장악하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는 나중에 환관들이 이제 당나라 때에는 황제를 마음대로 폐립하기도 했고, 명나라 때에도 이제 환관에 의한 국정 혼란이 심하기도 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이 전한과 후한 시대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전한 때에는 외척과 환관의 정치 투쟁에서 누가 승리? 외척이 승리해서 왕망이 신을 건국했고, 자, 이후에 후한 때에는 외척과 환관의 정치 투쟁에서 누가 승리?
환관이 승리해서 개판 내다가 결국 이제 우리 소설 삼국지의 시작이 소위 정치를 어지럽게 했던 10명의 환관을 제거하는 소위 무슨 난 십상시의 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원소가 뭐 쳐들어가서 뭐 죽이고 뭐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후한이 멸망하고 넘어가는 시스템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왕망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왕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이제 선생님들 우리 한고주 유방 그죠? 그 다음에 모해시대, 문제와 경제의 문경치치 시대, 그 다음 한무제, 그리고 이후에 있었던 외척과 환관의 대립에서 누가 승리? 외척이 승리함으로써 외척 왕망이 황제 자리를 찬탈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미 한무제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세력들 지방에서 호족 세력들이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자, 전하는 왕망에 의하여 찬탈되었고 왕망의 신정권은 단명하고 다시 뭐가 복구 한 나라가 복구되었다는 거죠. 유수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역사학자들이 신나라를 기점으로 해서 양쪽에 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전에는 한 나라를 뭐라고 명명? 전한으로 명명, 뒤에는 한 나라를 후한으로 명명했던 거죠. 그죠? 자, 그런데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동양사 교류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왕망 정권은 중국 사상 유일하게 외척 세력에 의해 무력이 아닌 선양으로 왕조를 계승했다는 건데 결국 이 선양으로의 왕조 계승이 뭐냐면 사실 이제 왕망이 전한의 마저 황제를 죽인 게 아니라 계속 뭘 조성해서 여론을 조성해서 이른바 뭐 해야 된다. 뛰어난 성인인 왕망에게 황제 자리를 넘겨줘야 된다는 식으로 계속 여론 조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황제 자리를 넘겨준다는 의미로서 이제 선양이라는 방식이 처음으로 등장했다는 겁니다. 뭐라는 방식? 선양이라는 방식이 처음으로 등장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왕망이 처음에는 멀쩡해서 많은 존경을 받으면서 소위 주나라의 주공이 뭐 현신했다. 이른바 유교적 이상을 잘 실현하는 사람이라 이른바 뭐 주나라 때의 주공이 뭐 현세에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많이 존중을 받고 추종을 받던 인간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양반이 점점 권력을 잡으면서 약간 이제 괴팍하게 변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왕망 자체도 본인이 소위 좀 이렇게 가볍게 표현하면 주나라 빠돌이거든요. 주나라 빠돌이. 그래가지고 왕망이 신을 건설하고 나서는 전부 다 뭐를 복구하려는 거로 가면 주나라의 이상사회를 다시 복구하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바로 왕전제가 되겠습니다. 무슨 제? 왕전제. 이 왕전제는 뭐를 모방한 거냐면 주대의 정전제를 모방한 것이고 그래서 토지의 매매를 금지하고 노비 제도를 부정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호족들이 지방에서 뭘 소유하고 대토지를 소유하고 대토지를 그죠? 근데 토지의 사유화를 지금 역행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호족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의 대농장을 경영했지만 노예 노동을 노비 노동을 이용해서 경영한 경우도 꽤 많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것들이 누구의 이익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였고 호족의 이익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였고 결국은 호족과 농민들의 반란으로 단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스토리텔링으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왕전제가 가지는 역할을 좀 선생님들이 잘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시면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얘기 나옵니다. 자, 그러면 소위 자, 잠시만요. 184페이지. 네. 뭐 왕망의 뭐 성격 얘기 나오거든요. 요거는 그냥 선생님들 단순하게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왕망이 이제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나중에 이중성이 등장해서 이제 나름대로 뭐 이제 황제들을 폐위하고 이런 이제 스토리들 나오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소위 여론을 조성해서 한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성인인 왕망이라는 여론을 주적하고, 그리고 한왕조는 이제 수명을 다했기 때문에 자신이 진천자에 올라간다. 그러니까 자신이 성인이기 때문에 이미 수명이 다한 한 나라를 대신해서 자기가 뭐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는 식으로 이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왕망이 이제 나라 이름을 뭐로 했다? 신으로 했다라는 이제 그 과정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왕망의 평가 이게 나오는데, 그 185페이지로 가시면 이 왕망의 신나라가 전한의 전제군주에 의한 제민적 지배체제 내지 개별적 인신체제라고 표현하고 있죠. 왜냐면 한무제가 전제군주권과 황제권을 모함으로써 확립함으로써 이른바 제민적 지배체제, 개별 인식적 지배체제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왕망의 이러한 왕전제와 같은 정책이 결국 누구의 이익과 충돌해서, 호족들과의 이익과 충돌을 해서 결국은 호족들이 뭘 건설한? 후한을 건설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후한을 건설한 광무제는 남양 출신의 호족이었던 유수가 건국한 나라고, 애초에 광무제가 무슨 출신? 호족이거든요. 자연스럽게 유수가 다시 권력을 구성하고 국가를 만들 때 호족들의 지원을 받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후한은 호족 연합 정권의 성격을 띠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경향성을 만들어낸 게 바로 왕망입니다. 그리고 왕망이 무슨 제? 왕전제가 결국 호족들로 하여금 현실로 튀어나와서 이른바 자기들이 국가 권력을 접수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로 작동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후한의 호족 공동체를 기초로 하는 호족 사회적인 전제 지배체제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역할을 했다라는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왕망의 혁명적 개혁의 실패라고 나와 있는데, 자, 결국 이제 왕망의 무슨 제와 관련된 내용, 왕전제와 관련된 내용들 나와 있는데, 자, 일단 왕망은 열광적인 유교의 신봉자로 황제가 되자 주회 제도인 주례를 내세워서 이상 국가를 세우고자 여러 개혁을 단행합니다. 아까도 소개했듯이 왕망은 뭐 빠돌이었다. 주나라? 빠돌이었다. 하지만 뻔하죠. 유교주의를 표방하면서도 법가주의적 성격이 내포되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무슨 개혁이다? 토지지도의 개혁이다. 자, 그는 주나라의 정전제는 진나라에 의해 파괴되어 토지의 변병, 그러니까 남의 토지를 빼앗는 토지 변병이 시작되고, 빈민은 송곳 하나 꽂을 땅 갖지 못하고, 자, 가축과 같이 취급되어 노비로 팔려 나갔다고 받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개혁하기 위해 무슨 제? 왕전제를 실시하고 노비 매매를 금합니다. 즉 노비 제도를 부정하고, 왕전제에서는 전국의 토지를 모두 국유, 그러니까 이게 이미 토지 사유화가 진행되어 있는데 갑자기 전국의 토지를 국유, 이 결국은 관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관념적으로 이제 왕토 사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현실화시킨 거죠. 모든 토지는 누구의 소유다? 왕의 소유다. 토지를 뭐 하겠다? 국유화하겠다.
그래서 사사로이 매매하는 것을 금하고 한 집에 남자가 여러 명 이하일 경우에는 1정만 소유하고 나머지는 나눠주도록 하였다. 결국은 이게 늘 말씀드렸던 뭘 모방한 것이다. 주대의 정전제를 모방한 것이란 얘기인데, 근데 이미 주나라의 정전제라는 것 자체도 당시의 촌락 공동체의 공동 농경 생활을 반영한 제도이고, 그리고 이미 춘추전국 시대의 토지의 사유화가 진행되어서 사회의 기본 단위가 소노민 가족으로 구조되는데 이걸 들고 나오면 당연히 뭐 역행하는 거다. 시대에 역행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누구의 기득권과 충돌, 호족들의 기득권과 충돌했기 때문에 당연히 호족들이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러한 왕망의 토지개혁 정책은 이미 대토지 사유제와 노비 소유제가 일반화되고 있던 당시의 시대 상황에 역행하는 것이었다. 자, 그래서 그럼에도 왕망은 토지와 노비의 매매를 금지하여 토지 변변과 농민의 노예화를 억제하려 했지만 결국 지주와 관료의 강력한 반대에 비쳐 중단되고 말았다. 결국은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주랑 관료라는 게 결국은 누굴 이야기한다? 호족이죠, 호족. 호족이 지주이면서 뭐이다? 관료였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상업의 국가 통제 정책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요거는 그닥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왕망과 관련해서는 뭐만 들고 가시면 된다. 왕전제만 확실하게 들고 가시면 됩니다. 그 이해의 내용들은 그냥 읽어보시는 정도로 하시고요. 자, 그리고 왕망은 국내 정치의 실패를 밖으로 돌리기 위해 유교적 중화사상을 내세우고 지금까지 한나라에 복속되어 책봉을 받고 있던 이민족들을 모두 왕이 아닌 제후로 격화시키니까 빡친 민족들이 이제 또 신에게 저항을 하게 되는 거고, 특히 그쵸, 흉노를 빡치게 합니다. 예, 흉노를 빡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흉노 원조를 단행했지만 결국 뭐였다? 또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결국 대외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했다. 그래서 결국은 왕망은 멸망하게 되는 거고, 이 왕망을 대신하는 게 바로 후한 정권이 됐다라는 걸 확인해 주시면서 항상 강조하는 거는 요겁니다. 이 왕전제입니다. 무슨 제? 왕전제입니다. 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세 번째 단락에 인구 격감에 나타난 전후한 왕조교체의 실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조금 많이 쓸데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안 읽어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안 읽어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하셔야 될 게, 자, 후한 제국의 성립과 호족 세력의 발전인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군요. 자꾸 이게 네, 1시간씩 미스가 나네요. 네, 좋습니다. 뭐 언젠가는 또 우리 따라잡을 날이 오겠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또 1시간이 미스가 났군요. 저번처럼. 근데 오늘은 이제 뒤에 수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조금씩 앞당겨서 하면서 이제 조금씩 만회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죄송하고요. 계속 약속을 못 지키네요, 제가. 원래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왕망의 10나라까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저희 후한제국 붕괴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한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 나오는데, 그 한나라 경제, 사회, 문화는 그냥 키워드만 잡을 겁니다. 키워드만. 네. 어차피 사회경제사 파트가 좀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는 현재의 경향성을 좀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사실 한나라 때 어떤 변화가 있었다의 부분들만 확인하면 되시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만 좀 잡아드릴 거고, 대신 다음 주에 제가 남은 부분 관련해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갈 건 바로 뭐냐면 호족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뒤에 보시면은 이제 제 4절쯤에 호족사회의 등장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제가 디테일하게 다뤄드릴 내용이고, 뭐 그 외의 문화적 내용들은 그냥 제가 키워드만 몇 가지 다뤄드리면서 한나라 때 이런 게 등장했습니다. 저런 게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게 뭐 한나라의 키워드가 됩니다. 그 정도만 잡아드릴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로 미루고, 그래서 금요일 테스트는요, 제가 뭐까지만 다뤄드릴 생각이냐면은
왕만까지만 빈칸을 뚫어서 드릴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도 오늘 이제 자료 받으셨죠? 그리고 이제 인강으로 듣는 우리 선생님들도 자료 올라갈 건데, 제가 이제 자료에는 어디까지 정리가 돼 있긴 하냐면, 지난 제국 전체적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안의 내용까지는 정리가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제가 말 그대로 요약본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 요약본 그냥 확인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후안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후안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지 않아요. 그냥 얘가 날아가고 후안이 성립되었다. 근데 또 환관이 승리했다. 그래서 조져가지고 뭐가 등장했다. 환관적인 난이 등장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사실 중요한 거는 이 호족 세력이 발전했고 호족 세력이 어떻게 후안을 무너뜨렸냐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들은 사실 교육 과정에서 안 다뤄요. 그냥 한 줄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제 또 임용 시험을 준비한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릴 거고, 근데 이제 우리 요약본에는 그런 내용들이 안 나와 있다라는 걸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빈칸 같은 경우는 이제 조거 중심으로만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요거 진시황제 요약된 내용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한나라 요약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 배포 자료에서 어디까지 보신 거냐면 여기까지 보셨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까지. 배포 자료는 여기까지 보셨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와 관련해서 이제 빈칸 뚫어가지고 테스트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호족 세력의 강화나 이 부분들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 제가 이거 활용할 때 뭐 좀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제시문들 좀 정리해 놨고요. 그래서 이거 개인 공부하실 때 복습용으로 좀 많이 활용하시고요.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제시문들 다 교과서에 있는 제시문들 다 가지고 옵니다. 교과서 탐구활동에 있는 것들, 세계사 교과서에 있는 거, 동아시아사 교과서에 있는 거 제가 다 그냥 편집해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이제 이런 제시문들 교과서에 있다는 거 선생님들 개인 공부하실 때 좀 잘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교과서에 있는 지도나 이제 그런 것들도 다 떼왔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교과서에는 실제로 이런 지도들 나와 있으니까 이런 지도들 있다는 거 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던 스토리텔링 있잖아요. 그 스토리텔링 다 이런 데 정리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인강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우리 직강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제가 설명하는 거 판서 당연히 판서 필기에 옮겨주시는 거 좋은데, 제가 웬만하게 다 얘기하는 거는 요약본에 다 잘 담그렸으니까 취사 선택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게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요약본이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 동아시아사 교과서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고조선 내용도 있고요. 만주 한반도 내용도 있거든요. 한국사 내용도 있거든요. 요거 그냥 개인 공부하실 때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 됩니다. 제가 나중에 심화 때에는 이제 다 연결해 드릴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지금은 이제 중국사 위주로 정리를 하지만 심화 때 가서는 아예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탐구활동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 다 끌고 와가지고 제가 이거를 우리식으로, 우리식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윗동네 표현이니까. 윗동네가 우리식 사회주의라고 하잖아요. 표현이 이상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 시험에 맞춰서 제가 좀 재조정해서 많이 풀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도 확인하시고 개인 공부하실 때,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교과서의 내용들을 나름대로 다 압축 정리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인 공부 용도로 좀 많이 활용하시고, 베트남 얘기도 나왔고요. 일본 열도도 얘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확인들 해주시고, 혹시라도 우리 선생님들 제가 요약본에 있는 다른 중국사 이외의 내용들은 제가 이제 설명드리지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있으면은 뭐 우리가 이제 질문 게시판이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질문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 한나라 호족 정리하고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릴게요. 자꾸 1시간씩 빵꾸가 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한나라 호족사에 정리하고 후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무슨 남북조, 위진 남북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진 남북조는 좀 양이 적어서 아마 다음 주쯤에 1시간 미스단 거 보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